네, 정치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야당의 방송 4법 강행 처리에 맞선 국민의힘의 마지막 필리버스터가 오늘 오전에 종료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쟁점 법안에서 여야의 이견이 커서 이 필리버스터 정국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편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은 여야 이견으로 불발됐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5박 6일간의 필리버스터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오전에 종료됐습니다. 여야 모두 국회 또 국민의 이익을 이게 앞세우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해왔습니다만은 이것이 이렇게까지 필요했는가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어서요. 두 분께서는 이 정국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먼저 듣겠습니다. 저 일단 굉장히 소모적이다 이런 생각은 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필리버스터를 왜 제기했나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보다 어떤 필리버스터 전국에서 제대로 정치력이라던가 본인들이 왜 이 법안에 반대하는지를 제대로 보여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께서도 이게 필리버스터를 제기한 쪽이 국민의힘인데 민주당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동안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있다. 아무도 이 본회의장에 들어와 있지 않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걸 보면서 도대체 필리버스터를 왜 하는 것이냐. 결국에는 이제 민주당에 맞서고 있다라는 모습을 연출하기 위한 하나의 쇼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해봤고 한편으로는 시간을 좀 지체시키기 위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문제는 일단 이번 이제 방송 4법과 관련한 필리버스터는 끝났지만 당장 이번 주 목요일에도 민주당은 본회의를 열고 쟁점 법안 2개를 처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필리버스터 전국은 또 언제라도 지금 다시 되풀이될 가능성이 보이고 있거든요.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모든 법안들이 이제 현재 달려오죠. 그러니까 각종 절차를 거치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과는 거의 상의를 하지 않습니다. 일단 본회의장에 그냥 갖다 놓습니다. 갖다 놓고 본회의장에서 처리하려고 하니까 필리버스터를 저희 쓸 수밖에 없는 거고 마지막 남은 수단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지금 뭐 방송이 잘 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의원들이 본인 이 법이 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께 알리는 절차거든요. 그러니까 법안을 끝까지 저진할 수 없습니다. 종결동의 제도가 있기 때문에 24시간 이후에는 그마저도 저희가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 제가 가장 의아한 게 민주당이 만약에 이런 법안들이 진짜 필요하다고 보시면 분명히 협상을 할 텐데 왜냐하면 저희가 의석수 모자라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실제 이 법이 꼭 필요하다. 국민께 필요하든 본인들한테 필요하든 그러면 국민의힘하고 상의를 하고 뭔가 양보하고 하는 절차 늘 이렇게 해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절차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법안이 국민께 또는 본인들께 진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저는 강한 의문이 들어요. 오히려 이건 정략적으로 대통령과 여당과의 관계를 벌려놓거나 또는 여당 내에 개파 논쟁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이 아닌가 이런 노력들을 끊임없이 대선 때까지 갈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과연 국회의원의 직권을 본인들이 걸맞게 쓰는 것인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의문이 든다. 만약에 이것이 이제 이런 법안들이 본인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국민께 필요한 법은 아닌 것으로 보여져요. 이 뭐 자세한 논쟁은 제가 안 하겠지만 어쨌든 국민들께서 한번 잘 법안을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공영방송이잖아요. 공영방송인데 왜 이걸 지배구조를 공영방송에 걸맞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어쨌든 일각에서 노영방송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영방송의 공영성을 보장하는 것은 사실은 국민들이 직접 뽑거나 또는 국민이 뽑는 대리인이 가서 다시 감독하거나 해요. 그 대리인이 대통령이 되거나 또는 국회가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정통성이 없는지. 근데 이 대리인 제도를 없애고 직접 무슨 관련 단체 분들, 그 관련 단체 분들을 제가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늘 옳은 결정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늘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대통령 늘 바뀔 수 있어요. 국회의원 늘 바뀝니다. 자, 이런 변경 가능성 있는 국민들의 대리인들한테 맡기는 게 맞겠다. 그런데 그걸 왜 바꾸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좀 곰곰이 뜯어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하자면 지금처럼 가면 사실은 이제 폐기가 어찌 보면 이제 불보듯 뻔한 것인데 이렇게 그냥 내놓는 것이 맞느냐, 민주당에서 조금 더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시거든요. 근데 일단 제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협상을 그렇게 원하셨다고 한다면 이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을 냈을 때 민주당은 받았고 국민의힘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습니다. 이 공영방송 관련한 임명권은 대통령의 인사권이다라는 명분
부분으로 국회의장께서 분명히 어떤 2달여간의 시간을 갖고 여야가 함께 사회적 합의 기구를 만들어서 공영방송 제도에 대해서 함께 고쳐가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제안을 하면서 동시에 민주당에게는 법안 강행 추진을 멈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동의를 했어요.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고 근데 또 한쪽에서는 이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절차를 무리하게 하는 것을 멈춰라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민주당은 받았고 국민의힘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만 봐도 어쨌든 국회의장께서 사회적 논의기구를 꾸려서 여야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보자라고 얘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강조하셨던 소통과 협치 이런 것을 이룩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왜 이것을 스스로 차버렸는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고 평소 얘기하시는 그런 어떤 소통과 대화, 협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국민의힘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늘 민주당 탓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본인들이 방송 장악을 서둘러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대화의 장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걸 제가 한 말씀 드려야 되는데 우원식 의장의 중재 노력은 높이 삽니다만은 그 중재한 내용 자체는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중재안을 내셨어야 돼요. 예를 들면 뭐 법안 처리 강행을 멈추고 그다음에 필리버스터를 처리하고 국민의힘은 이런 논의에 나오고 안을 내고 이런 거 다 좋습니다만은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사 선임 절차를 중단해라.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행정부의 그 어떤 조건을 끌어다 붙여놓고 국회 내에서 전제 조건을 내세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라고 민주당이 얘기했던 그런 안을 붙여서 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민주당이 지금 그 절차를 중단하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우원식 의장께서 불가피한 말씀을 하셨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이건 민주당에 유리한 안인 거고 일단 민주당의 목적을 달성시켜 놓고 나서 논의를 하자는 거기 때문에 이건 중재안이 아니죠. 저희로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봤을 때도 구조상 너무나 이상하죠. 왜냐하면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사임했고 1인 체제의 방통위에서 그것도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맡아서 굳이 1인 체제에서 이런 어떤 이사 선임 절차를 중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밟아가려고 하는 모양새 자체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거죠. 방통위 자체가 원래가 5인 합의체 기구인데 그동안 대통령 추천으로 2인으로 중요한 사안들을 의결해 왔었고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방통위원장이 이렇게 꼼수를 사퇴를 했고 부위원장만 남은 상황에서 이사 선임 절차를 중단하지 않는다? 이것은 누가 봐도 무리해서라도 방송 장악을 해내겠다라는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 방송사법에 대해서도 어떤 특정 노조의 입김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다라고 비판을 하시지만 내용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뭐 미디어 관련한 학회라든지 아니면 PD연합, 기자연합 이런 분들이 어떻게 다 어떤 민주당 특정 진영에게 지지를 보내며 어떻게 특정 노조에 다 소속돼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시청자위원회 이런 것도 다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만 봐도 결국에는 어떤 특정 노조의 입김하에 있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들께서는 아실 겁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해당 노조의 가치 자체가 틀렸다, 뭐 맞았다 이걸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정 정치 세력이든 특정 사회 세력이든 특정 노동 세력이든 또는 뭐 특정 사측 세력이든 그 누구로부터도 독립하는 게 방송이에요. 그럼 국민을 가장 대변하는 것은 대의제도 하에서는 선출직입니다. 그 선출 기관이 국회가 통제하거나 또는 대통령이 통제하거나 그렇게 만들어진 법이 지금 방송법이었어요. 이거 수십 년간 진행돼 왔던 법입니다. 근데 이거를 왜 특정 뭐 노동 세력이든 사회 세력이든 여기다 갖다 주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가치 판단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영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맞지 않다라는 거고. 자, 두 번째 이제 그 이 방송 관련된 것 이외에 지금 대통령과의 관계에서도 이것이 마치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해서 방송을 장악하려고 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게 되면 여야가 바뀌어서 야당이 3명 추천하고 여당이 6명 추천하는 구조가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거라서 이게 중립적이다, 독립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라서 이거 현재 상황을 전제로 해서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민주당이 여당일 때도 안 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방통위 이야기 두 분 해주셨으니까요. 관련 내용을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사실상 불발이 됐습니다. 인사청문 보고서가 불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된다면 어쨌든 야당 입장에서 민주당은 또다시 방통위원장 탄핵안 발의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면 필리버스터 정국과 함께 이 방통위 원장 탄핵 발의도 또다시 또 도돌이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애초에 저는 이 모든 상황의 책임은 부적격자를 임명하시려고 한 대통령께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번에 이 청문회 과정에서도 드러났고 애초에 이분이 방통위원장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하마평이 있었을 때부터 돌았던 얘기는 이분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분이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나라의 방송 정책을 총괄하는 장관급 자리에 가기에는 이분이 과연 어떤 기본적인 정책적인 마인드가 있느냐, 그리고 어떤 왜곡되지 않고 좀 공정하게 이런 방송 정책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라고 봤을 때 그렇지 않죠. 과거 이제 MBC에 재직하던 시절에 노조를 무리하게 탄압하려고 했던 의혹도 있었고, 심지어 그 과정에서 어떤 특정 언론 뭐 비슷한 곳과 이제 계약을 맺어서 온라인 여론전을 펼치려고 했던 정황도 있었던 것이고, 한편으로는 시대착오적인 언론관을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도 가감없이 드러냈다, 이런 평가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 참사에 대해서 어떤 조롱하거나 음모론적인 그런 주장에 대해서 이 후보자가 동의를 했다라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분이 어딜 봐서 장관급 인사로 가서 어떤 국가의 방송 정책을 총괄하고 그다음에 어떤 방송의 큰 그림을 그려갈 만한 적임자냐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방통위원장이라는 자리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해야 하는 자리인데, 지금 보면 이분은 MBC에 대한 굉장한 적대감을 갖고 계신 것을 넘어서 어떤 굉장히 극우적인 언론관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보이거든요. 이런 분에 대해서 심지어 최근에는 이제 법인카드 유용 의혹까지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알아서 후보 사퇴를 하시던지 아니면 대통령께서 지명한 것을 철회를 하시던지 이 둘 중에 하나를 하셨어야 되는 것인데, 어떤 민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혀 눈치 보지 않고 그대로 강행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이 전국이 도돌이표처럼 흘러가는 이유인 것이죠. 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민주당은 이진숙 후보자를 과방위 현안질의에 출석을 요구할 거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뭐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겠죠. 예, 앞서 뭐 사흘간 이례적으로 방통위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이 되는데 사실상 그 연장선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이 질문에 대해 답을 먼저 해야 된다고 봐요. 한상혁은 되고 왜 나머지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특정 방송사의 종편 그 심사 점수를 조작하는 데 관여한 의혹이 있는 한상혁에 대해서는 그렇게 칭찬하고 탄핵하지 않고, 나머지 김홍일 안 되고 이동관 안 되고 이준석 안 되고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평가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각자 의견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국민적 시각에서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그럼 정파적 시각을 떠나서 어쨌든 객관적으로 볼 때 한상혁은 되고 나머지 셋은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민주당이 일단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2인 체제, 아까 제가 살짝 놓쳤는데 2인 체제와 관련돼서 지금 공모하는 게 불법은 아니에요. 2인 체제 하에서 결정을 했고요. 공모 절차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나중에 공모 절차에 따른 결재성 그 의결을 하면 그때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법하지 않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는 거고요. 또 현안 질의에 불러서 물어보면서 탄핵을 하겠다고 자격이 없다는 것도 앞뒤가 안 맞아요. 원래는 자격이 없으면 현안 질의에 부르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인들이 자격이 없고 청문 보고서 채택도 안 하고 실제 탄핵 운운하면서 현안 질의에 불러서 무엇을 물을지, 이것 또한 앞뒤가 안 맞는 그 국회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청문 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그리고 최민희 위원장의 발언이 조금 논란인데요. 이 탈북민 출신의 박충건 의원에게 전체주의 국가 생활에 민주주의가 보이지 않느냐라는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과정에서 이게 좀 문제가 되니까 이제 사과를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여당에서는 이 부분 윤리위 제소해야 된다, 제명 촉구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은 뭐 최민희 위원장께서 이제 본인의 발언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신 거죠. 그랬으니까 사과를 하신 거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를 해주셨으면 한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뭐 더 버티거나 아니면 사과를 하지 않았거나라고 한다면 문제가 좀 커질 소지가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좀 깔끔하게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이 공방은 더 길게 갈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국회 상황을 보면 사실 여야가 서로가 서로에게 좀 막말도 많이 하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보셨을 때는 아니 공직자들이 어떤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만한 이 대화가 오고 가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차라리 이렇게 사과를 하셨다고 한다면 이것은 일단락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있었던 갈등은 결국에 이진숙 후보자가 부적격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임명 강행을 하려는 이 대통령실의 기류와 거기에 발맞춰가는 여당의 행동 때문에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경하게 비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뭐 한상혁은 되고 왜 이진숙은 안 되냐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다면 이 국민의힘에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 5.18이 폭도들의 선전선동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다라는 글에 좋아요를 누르고 심지어 그 부분을
지적하니까 손가락 운동에 좀 더 신경 쓰겠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이 사람의 역사관이라든지 세계관을 과연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 이게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역사 소양도 안 된 것이고 어떤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뭐 좌파 언론이 소위 말해 사람들을 거리로 불러냈다라고 하는 그런 음모론적인 시각에 동의하는 그런 정황들을 보여왔는데 이런 사람이 정말 방송 정책을 총괄하는 그 방통위원장이라는 자리에 가도 괜찮은 것이냐. 저는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부적절한 그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해명이나 사과를 했다고 보고요. 그런 논리에 따르면 최민희 위원장의 저것도 사실 반헌법적인 말이에요. 우리 헌법에는 통일을 지향하고 북한에 사는 주민들도 우리의 국민들입니다. 저렇게 모욕할 권한이 국회의원께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과해서 넘어가자라고 하잖아요. 그럼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최민희 의원이 마음속에 저 의원에 대한 어떤 적대감이 있어서 저렇게 얘기했다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수라고 보기 때문에 저도 윤리제소에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최민희 의원님의 저 말씀에는 박충건 의원의 비수가 됐던 부분은 마치 어렵게 탈출했는데 본인이 핍박받는 느낌, 왜 탈출했냐 뭐 이런 느낌으로 다가갔을까 봐 그것이 걱정되는 것이고 앞으로는 그런 느낌을 갖지 않도록 탈북민들에 대해서 저런 부분은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자 이번엔 유네스코 등재가 확정된 사도광산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광산의 전시관 기록에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강제성 표현이 빠진 것을 두고도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일본 정부가 세계유산 등재정에 이 조선인 노동자 전시실을 여는 등 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것은 의미가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대통령실의 입장은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은 저는 좀 궤변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과연 이 대한민국 정부가 할 이야기인가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시실에 있는 어떤 표현들을 살펴보더라도 어떤 강제 노동, 강제성이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선인들이 굉장한 피해가 있었다. 이런 부분이 명시됐던 표현도 아니에요. 그냥 전시실을 단지 열었다라는 이유로 그리고 어떤 뭐 그때 당시에 어떤 노동이 있었다 정도의 굉장히 개괄적이고 포괄적인 그런 의미로 쓰인 표현들에서 도대체 어떤 그런 역사적인 진실을 밝혔다라고 볼 수가 있는지 그런 점에서 사실 이 부분은 전 대통령실이 왜 이를 이렇게 처리했나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번 국회에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여야가 이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는 안 된다라는 결의안을 여야가 합심해서 통과시킨 건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여야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보셨을 때는 아니 이 한국 정부가 어떤 역사 인식을 가지고 당시 과거에 조선인들이 상처받았던 부분들을 사과받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것을 동의해 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실상 합의해 준 것 아니냐. 강제성 표현을 빼는 것을 동의해 주고 그 유산으로 등재되는 과정 절차가 이제 한국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등재가 안 되는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결국에 사전 합의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민주당 어쨌든 강하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전 민주당의 관점이 잘못됐다고 보는 게요. 이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면 누구한테 좋을까요? 저는 일본한테 불리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일본한테 유리하게 되려면 일본이 원했던 것처럼 에도 시대의 금광으로서의 문화적 가치, 산업적 가치 이걸 선전하는 식의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면 일본한테 유리하죠. 근데 그거를 저희가 막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강제징용, 그러니까 여기서 노동자들이 가혹하게 일을 했고 인접국가로부터 강제 징집령 해가지고 와서 가혹한 그 노동 환경하에서 일을 했다. 이거를 넣어달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1945년 이전까지 세계 2차 대전 때 저희가 강제 징집령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시기까지를 포함해서 유산으로 등재해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정적인 역사적 가치, 부정적 가치까지 포함해가지고 이걸 등재해달라 했던 거죠. 예를 들면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 예. 그런 개념입니다. 그다음에 무슨 고려섬 같은 거 있잖아요. 노예 무역한 거 이런 거 이거 좋을까요? 그 해당 나라에 역사적 분명히 우리한테 경고할 수 있는 역사적 가치가 있죠. 그런 취지에서 이걸 등재해야지 일본 너네들 자랑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은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게 관광객이 많이 찾아갑니다. 그러면 관광객 입장에서 보면 아 여기서는 이런 가혹한 환경 하에서 일을 했구나. 그다음 조선 노동자들이 징집당해 와서 일을 했구나. 자 여기에 강제라는 표현이 있든 없든 있으면 더 좋았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치권에서 정치 공방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되는 것이 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고요. 부정적 측면의 문화유산이 등재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게 긍정적 측면의 문화유산 등재에서 부정적 측면의 문화유산 등재로 바꿔놨다. 대한민국이.
자,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일본에서 이 전시장 설치를 설명하면서 어떤 조선인에 대한 강제 동원이나 강제 징집 이런 부분을 전혀 얘기하지 않았어요. 정확한 표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노동자들의 가혹한 노동 환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전시실을 설치했다. 도대체 여기에 어떤 조선인들의 고통이라든지 정부가 제대로 대변했어야 할, 짚었어야 할 역사적 진실이 담겼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전 이런 부분을 내어주고 전시실 설치만을 성과로 내세우는 것 자체가 우리 정부가 과연 국익을 제대로 대변하고 있느냐, 우리나라의 역사를 제대로 대변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마지막 말씀드리면 자, 이 부분은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도광산이라는 곳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부정적으로 기능했다.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전 세계 국민께 알리는 차원에서 이걸 써야지. 이게 무슨 강제가 빠졌다. 이제 앞으로 더 넣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약속을 했으니까. 자, 그런 부분은 정부에 저희가 넣으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여기에 사도광산에 저희가 그 문화유산 등재에 합의했다. 이거 갖고 비판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고요. 자, 이번에는 각 당의 상황을 함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여러 인선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어제 사무총장의 서범수 의원이 임명이 됐고요. 다만 정책의 의장 인선은 조금 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인선 분위기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좀 나오고 있잖아요. 이 정책의 의장과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이걸 가져가는 게 맞다고 보세요? 아니면 좀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럼 뭐 당대표의 결단이죠. 네. 이 결단 시기가 너무 늦어지고 있어요. 당대표가 지금 개인적으로 보면 이거 교체를 할 수도 있고 교체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교체를 하게 되면 근데 본인이 그 자신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에는 원내대표 협의를 거쳐서 의원총회 추인을 받아야 됩니다. 예. 의원총회 추인 받으려면 과반 이상의 본인들이 그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과반 이상 설득할 수 있는 본인이 그런 능력이 있으면 교체하는 거고요. 만약에 과반 이상의 설득할 할 능력이 없다 그러면 교체하지 않아야 되죠. 이런 입장을 빨리 내줘야 되는데 자꾸 당내 이제 갈등으로 이게 작용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보면 늦어지고 있다 결단이. 정점식 의원에게 결단을 요구할 게 아니에요. 이거는 본인이 결단할 겁니다. 왜 정점식 의원께 결단을 요구합니까? 본인이 그 면직을 시키듯 그 면직에 대해서 1년 임기인데 면직하겠냐라고 소송을 하겠습니까? 당내에서는 이게 소송하지 않아요. 저런 거 갖고. 그러니까 부적절하다 하더라도 나는 당신이 여태까지 해왔던 그 정책과 내가 가고자 하는 정책과 맞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만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장 바람직한 건 사실은 이제 정점식 의원이 계속 펼치고 있는 정책적 비전이 한동훈 대표 쭉 지나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했던 정책적 비전은 안 맞는다. 해봐야 할 거 아니겠어요. 해보지 않고 어떻게 안 맞는다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점식 의원이 친윤으로 평가받는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 교체를 한다. 그럼 친윤이기 때문에 교체한 게 되잖아요. 자, 이런 걸 피하고 싶은 게 한동훈 대표일 텐데 그러면 입장을 밝혀야죠. 교체하겠다 안 하겠다. 그래서 얼른 입장을 오늘 내일 중으로 밝히셔야 당내 이거 갖고 자꾸 뭐 팬덤 측은 또 가서 댓글 달죠. 의원들은 또 뭐 결단해야 된다. 저희도 며칠째 좀 여쭤보고 있어서요. 예, 정점식 의원 보고 결단을 자꾸 얘기하는데 예. 당대표가 결단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민주당 상황도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2주간의 전당대회 투표율이 32%로 나타났는데 이게 22년도와 비교하면 한 6%포인트 하락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관련해서 좀 관심도가 떨어진 건지 아니면 의도된 무관심인 건지 여러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상황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어떤 진짜 관심도가 떨어져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구도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선명하다 보니까 어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가 있다 보니까 어떤 투표 참여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은 약화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총선을 거치면서 여러 당이 좀 분화되는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많지는 않았지만 뭐 일부가 좀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아니면 새로운 당이 만들어지면서 그쪽으로 지지를 옮기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었다 보니까 어떤 지지가 좀 분화되는 요소도 있었을 것이다. 근데 어쨌든 아직 남았으니까요. 조금 더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